반갑습니다. 트랙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허운 교수님 작품입니다. 서양 현대 철학 마지막 철학자는 데리다입니다. 데리다 1930년에 태어나서 2004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해체주의자 철학자입니다. 포스트 구조주의를 대표합니다.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형이상학을 세워야 한다는 탈구축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페미니즘이나 오리엔탈리즘 비판에 큰 영향을 주며 특히 미국의 문해 비평에서 중요한 기본 용어로 사용된다. 페미니즘, 오리엔탈리즘, 나아가 해체 비평이라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한다. 주요 저서에는 글쓰기와 차이, 주어진 시간 등이 있다. 데리다에 대한 양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체하라. 데리다. 모든 것을 해체하라는 데리다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해체 개념을 도입한 철학자 데리다. 1930년에 태어나서 2004년까지 살았던 알제리에서 출생한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리오타르, 둘레즈, 푸코와 더불어서 포스트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자 리오타르, 둘레즈, 블로크, 푸코. 탈구축은 전통적인 서양 사고를 비판한 독자적인 이론으로 서양 철학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탈구축. 그는 자기 완성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온 서양의 형이상학이 막다른 장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체를 통해 새로운 형이상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체주의는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풍미한 서양 철학의 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 정신입니다. 해체주의는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풍미한 서양 철학의 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 정신이다. 그의 해체주의는 사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급진적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페미니즘이나 오리엔탈리즘 비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보다 미국의 문해 비평에서 중요한 기본 용어로 사용되고 해체 비평이라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서양은 표음 문자이고 동양은 상현 문자인가? 왜 서양은 표음 문자이고 동양은 상형 문자인가? 데리다는 노고스, 이성, 논리 중심의 철학을 근본에서 비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면서 새롭게 세운 사상체계에 탈구축 또는 해체주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탈구축이란 서구의 존재론 내지는 형이상학의 기초 개념을 만들어낸 노고스 중심주의적인 구조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재건축한다는 뜻입니다. 탈구축이란 서구의 존재론 내지는 형이상학의 기초 개념을 만들어낸 노고스 중심주의적인 구조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재건축한다는 뜻이다. 해체 역시 기존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은 합리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건설하려는 점에서 건축, 구축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건축의 의지였다. 구축의 의지였다. 또 데리다는 전통적인 형이상학, 즉 하나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반대 논리를 철저하게 억압해온 서구의 합리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서구의 형이상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계층 질서적인 이양 대립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양 대립이란 본질, 현상, 이데아 대 사물, 자아 대 대상, 내부 대 외부, 주관 대 객관, 의식 대 존재, 지성 대 감성, 음성 언어 대 문자 언어처럼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립관계가 왼쪽 대 오른쪽처럼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아래로 수직적인 계층성을 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말하기가 음성이 글쓰기, 문자를, 이성이 감성을, 백인이 흑인을, 남성이 여성을 억압합니다. 예컨대 플라톤은 이데아를 사물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둡니다. 데리다는 이러한 설정 자체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은 항상 우월하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며 모든 과정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인 존재를 찾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추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추종하며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주체 코키토를 말합니다. 또 헤겔은 역사를 절대 정신의 구현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립관계들이 음성이 문자를 억압해왔다는 말은 좀 생소합니다. 데리다는 형이사학은 목소리, 음성 언어에 특권을 부여하고 문자 언어의 가치를 억압해온 역사라고 말합니다. 데리다는 형이상학은 목소리, 음성 언어에 특권을 부여하고 문자 언어의 가치를 억압해온 역사라고 말합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은 음성 중심주의입니다. 목소리 중심주의입니다. 이성을 뜻하는 노고스에는 목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성의 사유는 소리 안에서만 가능하며 문자는 소리에 침투하는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이성의 사유는 소리 안에서만 가능하며 문자는 소리에 침투하는 이질적인 요소이다. 왜 서구의 문자가 표음 문자이고 동양의 문자는 상형 문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문자의 모양으로 뜻을 파악하는 상형 문자를 저급한 문자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형상이 아니라 소리 안에 있으니까요. 이성은 형상이 아니라 소리 안에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이런 관점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리다는 음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기호학의 중심을 8월 음성 언어에서 에크리티르 문자 언어로 옮겨놓습니다. 데리다는 음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기호학의 중심을 8월 음성 언어를 말하며 에키리티르 문자 언어로 옮겨놓았습니다. 8월을 에키리티르로 옮겨놓았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에서 문자 언어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8월 행위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8월 행위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과 말하는 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서로 일치합니다. 8월 행위는 의미를 의미한다. 의미를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쓰는 것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뺏기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뺏기는 것이다. 음성 이꼴 문자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 의미, 기원과 말하는 것, 8월 그리고 쓰는 것, 에크리티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기원, 화살표, 의미, 8월, 에크리티르 이것이 유럽의 형이사학을 근본적으로 떠받치고 있던 음성 중심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이런 일치를 부정합니다. 우선 말하는 것과 쓰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저 하늘은 파랗다고 말을 하면은 8월 이 말은 특정의 누군가가 느끼는 그의 눈에 비춰진 푸름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저 하늘은 파랗다라고 쓴 말에는 주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쓰인 글은 특정한 인간의 특정한 감정의 재현, 현전 프리센스, PRESENCE 이라고도 하며 눈앞에 사실로서 있다는 뜻일 수가 감정의 재현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쓰여진 글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언어 기호의 배열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음성에는 주인이 있지만은 문자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나아가 저 하늘은 파랗다는 말은 특정한 인간의 특정한 감정의 표현이므로 반원된 순간에 이미 다른 누구도 쓸 수가 없는 감정이 담긴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미 재현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8월 행위란 말하고 하는 바가 직접 목소리를 통해 재현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제, 텍스트 바깥은 없다. 텍스트 바깥은 없다. 데리다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차이의 차이, 여러 흔적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리다는 존재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이의 차이다. 여러 흔적일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이의 차이, 여러 흔적일 뿐이다. 이러한 차이의 작용만이 의미를 낳는다고 봤습니다. 이런 차이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데리다는 차이연, 디퍼런스 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 차자하고 연세대 할 때 연자. 차이는 차이와 연기, 지연의 뜻을 동시에 담는 낱말로 각 낱말의 첫 글자를 빌려와 만든 것입니다. 차이연. 그래서 데리다의 철학을 차이연의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차이와 연기, 지연의 뜻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데리다의 철학은 차이연의 철학이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은 낱말을 쓰는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다른 단어에 의해서, 즉 단어들 간의 차이에 의해 정의되며 다른 언어 역시 그와 다른 단어에 의해 정의되는 식으로 끝이 없어서 의미의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작용시키며 어떤 순간에도 어느 한쪽만의 의미로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리다가 유행시킨 텍스트 바깥은 없다도 기호는 내재적이며 독립적인 의미가 없이 비어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바깥은 없다는 말은 기호는 내재적이며 독립적인 의미가 없이 비어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텍스트 외부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텍스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텍스트가 지닌 모순 다의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텍스트의 외부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텍스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텍스트가 지닌 모순 다의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텍스트의 어원은 TXT, 직물 텍스타일입니다. 고정된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한 시니피앙의 짜임이 곧 텍스트입니다. 고정된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한 시니피앙의 짜임이 곧 텍스트다. 언어기호 시니는 기호 표형과 기호 내용이라는 두 측면을 갖는 이것을 각각 시니피앙, 기표 표시하는 것과 시니피앙은 기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시니피에는 기의 표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니피앙은 표시하는 것, 시니피에는 표시되는 것. 예컨대 소라는 시니는 SO이라는 시니피앙 음성과 개념, 의미로서의 소, 시니피의 내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라는 용어가 직물을 짜는 행위에서 온 말임을 생각해보면 각각의 텍스트들은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작품은 단일하고도 한정된 의미를 갖는 기호체계입니다. 데리다의 차이연이 중요한 까닭은 지금까지 서양의 형이상이 품고 있던 기원의 신화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데리다의 차이연 철학이라고 하는 차이와 연기가 중요한 까닭은 지금까지 서양 철학의 핵심인 형이사학이 품고 있던 기원의 신화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기원과 근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 근거와 기원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본질을 해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무참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기원과 근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 기원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본질을 해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무참히 무너뜨렸다. 데리다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오리엔탈리즘은 무척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상 오리엔탈리즘. 간단히 서양인의 시각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왜곡되고 전도된 관점을 뜻합니다.
오리엔탈리즘, 서양인의 시각에서 동양인을 바라보는 왜곡되고 전도된 관점. 데리다가 보기에 유럽인들이 동양 오리엔트를 바라보는 눈에는 유럽 중심, 유럽 우월주의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습니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인들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오만을 비판한 사상가가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현대 중동학에서 인정받는 학자입니다. 그는 대표적 오리엔탈리즘에서 제국주의에 근거한 서양 중심의 사고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럽인보다 열등한 동양인이라는 경멸을 바탕에 깔고 있는 동양에 대한 연구들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그럼 오리엔탈리즘은 데리다가 말하는 전형적인 이양 대립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동양을 비하하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답변사항. 오리엔탈리즘의 본질은 유럽인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의 본질은 유럽인의 오만과 편견이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대상으로 열등한 동양인이 존재하기에 우월한 서양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즉,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유럽이라는 자기 이해와 정체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것이 곧 서양 대 동양이라는 대리다적 이양 대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양 현대 철학 마지막 철학자 데리다와 함께 했습니다. 서양 현대 철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이 아니라 반기가 특징이다. 서양 현대 철학,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동. 복잡하게 전개된 서양 현대 철학과 달리 현대 이전의 서양 철학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이성과 사회를 중시하는 철학과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 이성과 사회를 중심하는 철학과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이었다. 먼저 이성과 사회를 중시하는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고전 철학으로서 시작해서 헬레니즘 시대에서 스토아파, 근대의 대륙의 합리론을 거쳐 칸트와 헤겔의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스토아파, 합리론, 관념론. 이것이 이성과 사유를 강조한 중시한 철학이었고,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와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로부터 시작해서 근대 영국의 경험론과 공리주의로 이루어집니다. 소피스트, 에피쿠로스 학파, 경험론, 공리주의. 두 가지 큰 흐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화살표, 스토아 학파, 화살표, 합리론, 화살표, 관념론. 이성과 사유를 중시하는 철학이었고, 감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은 소피스트, 화살표, 에피쿠로스 학파, 화살표, 경험론, 화살표, 공리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역시 합리적 체계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 체계의 사고방식. 이것은 특히 19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대륙의 합리론은 물론이고 영국의 경험론, 독일의 관념론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는 아이디얼리즘입니다. 근대의 이성중심주의는 보편성, 절대성을 강조하며 확실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근대의 이성중심주의는 보편성,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확실한 진리를 추구했다. 서양의 현대 철학은 이러한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 시작했습니다. 현대 철학은 반기를 들면서 시작했다. 과거 철학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즉 발전이 아니라 반기가 특징입니다. 아이디얼리즘에 반기를 든다면 그것은 니얼리즘이겠습니다. 하지만 니얼리즘 한 것은 헤겔도 언급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니얼한 것은 헤겔도 언급한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며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해겔이 아이디어한 것에서 리얼한 것을 연역한다면 현대 철학은 거꾸로 리얼한 것으로부터 아이디어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리얼한 것이란 대체 뭐겠습니까? 인간의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물질, 생, 실존, 의지, 욕망, 충동 따위를 가리킵니다. 리얼한 것은 대체 무엇이냐? 인간의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물질, 생, 생존, 실존, 의지, 욕망, 충동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흥미론점은 아이디얼리즘을 우리말로 관념론과 이상주의 두 가지로 옮기는데도 니얼리즘도 비슷합니다. 즉 관념론을 부정하는 데서 유물론과 실용주의가 나오고 이상주의를 부정하는 데서 생철학과 실존주의가 나옵니다. 관념론을 부정하는 데서 유물론과 실용주의, 관념론을 부정하는 부분이 유물론과 실용주의, 이상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생철학과 실존주의, 이상주의 부정, 생철학, 실존주의, 유물론, 관념론 부정, 유물론과 실용주의, 관념론 부정, 유물론과 실용주의, 이상주의 부정, 생철학과 실존주의. 하지만 사실 현대 철학의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과 철학은 지금까지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던 것을 무너뜨리지만은 아직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현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 사상을 무수히 많은 관점에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참다운 실제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참다운 실제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무튼 과거 절대적 진리라고 신봉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양상은 철학이 아닌 특수 과학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대 철학은 과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과학의 신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미 19세기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물론이고 철학자들도 뉴턴의 기계론적 자연관을 철석같이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의 출현으로 그러한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상대성 이론은 뉴턴 물리학이 가정하는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양자론은 물질을 정전과 같이 원자론적 구성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학이론과 철학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칸트는 감각적인 것이 주어질 때 거기에는 이미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형식, 즉 선험적 형식, 범주, 선험적 형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형식이 공간과 시간이고요. 이런 주장은 뉴턴의 물리학을 기초로 한 것인데 상대성 이론이 그것을 해체해 버립니다. 물론 칸트도 초경험적 세계가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경험계는 합리적이며 계량 가능한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대 물리학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 철학에서는 이성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이성의 권위에 대한 회의가 일반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확고한 수학의 기초들이 사실은 전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도 터집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과 달리 새로운 공리를 세웁니다. 가령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든가 한 점을 통해서 한 직선의 평행한 직선은 하나뿐이 아니라 무수히 많다 등 상황이 이러하니 이성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가 철학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런 철학을 연구한 적도 철학자를 자처한 적도 없지만 그가 정리한 무의식은 선험적 실체로서의 자아, 데카르트 이후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무참히 무너뜨립니다. 또한 근대 경험론의 완성자 홈은 자아를 자각의 다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대 경험론의 완성자 홈은 자아를 지각의 다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내용뿐이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요소 내지 부분의 종합이 그대로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형태 심리학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은 어떤 체제나 구조를 갖춘 전체, 즉 형태라고 합니다. 사실 요소는 전체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신체 전체에서 떨어진 팔이나 다리는 이미 팔, 다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요소에서 전체로가 아니라 전체에서 요소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의 장 이론과도 상통합니다. 장, 필드, F-I-E-L-D. 장 이론과 통한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특징이 현대 언어 철학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는 현대 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 언어 분석을 통해서 철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철학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대체로 언어를 통해 참다운 실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언어학자 소시르가 그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소시르는 구조가 먼저 있고 그 구조를 통해서 비로소 사물이 인지 가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소시르는 구조가 먼저 있고 그 구조를 통해서 비로소 사물이 인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구조주의 이전에는 요소가 먼저 있고 나중에 관계를 발견한다면 구조주의는 관계, 구조가 먼저 있고 요소를 나중에 발견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의 형태 심리학과 별로 다르지 않죠?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소실의 언어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실의 언어 철학의 핵심은 언어의 의미는 실체가 아니라 형식이며 언어의 가치는 관계의 산물이지 독자적인 고유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실의 언어 철학의 핵심은 언어의 의미는 실체가 아니라 형식이다. 언어의 가치는 관계의 산물이지 독자적인 고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실의 언어 철학 핵심, 언어의 의미는 실체가 아니라 형식이고 언어는 관계의 산물이지 독자적인 고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 전까지는 객관적인 사물의 질서, 즉 실제의 질서에 말을 맞춰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소실은 거꾸로 인간의 언어 행위가 그 질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 행위가 질서를 만든다. 곧 실제론이 관계론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론이 관계론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의 베르고송 언어가 참다운 인식에 방해된다고 생각해 실제의 본질을 직접 보려고 합니다. 진리는 실제와의 말없는 결합에 의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실제와의 말없는 결합에 의해서 파악해야 된다. 진리는 실제와의 말없는 결합에 의해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이러한 언어 견해는 동양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동양 철학자들은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은유와 예화, 경구, 격언들을 사용합니다. 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화를 들고 은유법을 사용했을까요? 인간의 언어 문자로는 영원불멸한 절대적인 진리 도를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말이다. 손가락, 언어는 달,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나 토끼를 잡았다면 통발과 올가미, 언어 문자는 잊어야 합니다. 물론 서양의 관점으로 보면 동양의 사유는 치밀하지 못하고 논리적 비약이 있어 보입니다. 도가의 장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말을 잊은 사람을 만나 그와 말 좀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말을 잊은 사람을 만나 그와 말 좀 해볼 수 있을까? 이제 동양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 현대 철학 데리다를 마지막으로 요약 설명한 부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동양 철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